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의 등 기업들의 실적 부진 소식에 더해 금주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15% 내린 21,580.07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4% 하락한 2,472.54에 나스닥은 0.04% 내린 6,387.75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2% 이상 급락했습니다. 오는 24일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러시아 회동을 앞두고 글로벌 원유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 인도분은 전일보다 2.5% 내린 배럴당 45달러 77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은 6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최근 유로화 강세에 달러화가 약세를 이어가면서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계속 유입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값은 전일보다 0.80% 오른 온스당 1,254달러 9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으로는 2%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하락했습니다. 드라기 ECB 총재가 향후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기업들의 실적 악화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의 닥스 30 지수는 1.66% 하락했고 프랑스의 가크 40 지수 역시 1.57% 내렸습니다.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0.47%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싱쇼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소폭 밀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15% 내렸고 S&P 500과 나스닥이 약보합권에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 미국은 알파벳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주도 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현황도 살펴볼까요? 코스피가 연일 파죽지세입니다. 7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2,450선도 넘어섰습니다. 코스닥도 연속 상승에 성공하고 있는데요. 종가는 677포인트였고요. 역시 7거래일 연속 오름세였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월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 박사의 경제사전 시간이고요.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국회가 지난주 토요일에 진통 끝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후 추경과 관련된 뉴스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이슈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추경이라고 불리는 추가 경정 예산이 뭔지 아마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이유로 신청이 되고 또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지부터 들어볼까요, 박사님? 네, 추가 경정 예산은 헌법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헌법 56조에 한 번 짠 예산이 사정 변경이 있거나 잘못됐다고 그러면 사후에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에 추경을 하고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작년에 이제 올해 예산을 짜는데 예산이 잘못됐거나 사정이 변경돼서 다시 짜야 될 그런 사정이다. 이런데 이제 우리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이 탄핵 사건으로 인해서 예정에 없이 갑자기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예산을 짠 측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곳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추경을 편성할 새로 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영어로는 이것을 revised, 조정된 supplementary budge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러나 이번 추경은 좀 다행스럽게도 새로 예산을 늘리는 거, 이른바 세금을 더 늘리는 쪽의 세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세금이 예상보다 더 잘 거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잘 거치는 세금을 어디다가 쓸 것이냐. 이것도 결국 추가 경정 예산의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해 예산보다도 추경 예산 11조 300억 원, 이 예산이 더 늘어났다. 세금은 더 안 걷으면서 11조 3천억 원을 이란 세금을 정부 부분에서 시중으로 경제계로 흘러나온다. 그래서 뭐 경제개발이나 성장이라든 이런 효과는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번의 추가 경정 예산의 특징은 세금 없이 세출은 늘리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내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추가 경정 예산은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짰거나 잘못 집행했다는 것을 정부가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추가 경정 예산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10여 년간 보면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어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는 해마다 추경을 편성했고 그 추경의 금액도 정폭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 추경은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잘하는 정책이다. 마치 추경을 하면 그것이 나라가 잘 될 것처럼 기대를 이래 부풀게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전 환상이라고 봅니다. 부분적으로는 세출이 늘어나서 경제가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추경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추경이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추경은 좋은 것이다라는 이런 도구마,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추경이 통과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큰 숙제를 하나 덜어낸 듯합니다. 자, 당초 추경 통과가 더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이번 추경 통과 시기와 내용이 좀 적절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적절했냐 아니냐 이게 대단히 참 어려운 평가죠. 저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것이 옳다 나쁘다 이런 사회과학은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자 이번 추경의 추경 편성의 장점과 단점 또 그 안에 내용의 장점과 단점 또 지난 주말에 통과가 됐다는 점에서 그 시기의 장점, 단점 이걸 좀 나눠 볼 수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우선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장점은 현재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한데 이번 11조 3천억의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어떤 취업 자금이라든지 또 실패한 부분 또 보육 예산 그동안에 보수 정권 10년 동안 좀 자금의 집행이 많지 않았던 자금의 혜택이 많지 않은 그런 곳에 간다는 점에서 일단 양극화 해소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경제를 거시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 지금 수출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내수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11조 200억이라는 돈은 거의 대부분 99% 이상이 내수에 전용될 것으로 보고 또 이렇게 가는 이 돈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그걸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그러는데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이를테면 이재용 부회장한테 100원이 생겼을 때하고 거지한테 100원이 생겼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은 그것을 저축할 가능성이 높지만 거지는 당장 사 먹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물론 이번에 돈을 받게 되는 사람이 거지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만큼 한계 소비 성향이 높다. 그만큼 소비가 촉진될 것이다. 이런 어떤 선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와 관련해서는
뭐 가능하게 빨리 하면 올해의 GDP가 늘어난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만 살고 내년은 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후손도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 오르는 것이 우리의 지고지순한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진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이제 예산을 올해 12월 달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요. 추경 예산은 보통 6월이나 5월 정도 편성을 해줘야 7, 8, 9월 달에 쓸 수가 있는데 지금 편성이 되면 9월, 10월, 11월, 12월 달까지 써야 되는데 바로 못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 지나가면 추경을 아무리 승인을 받았다 해도 또 다시 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경은 9월 정도 넘어가면 추경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추경이 좀 늦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서두르게 좀 일정을 당긴다면 다음 달부터 집중적으로 쓸 수가 있고 또 추석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다. 오히려 우려되는 것은 추경을 연내에 빨리 써야 된다고 해서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또는 그 자금을 받아갈 사람의 사정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마구 뿌리게 되면 자금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 혈세를 엉뚱한 곳에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면서도 빨리빨리 쓰는 그 양자의 묘를 기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 처리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박사님? 그 추경을 이제 좀 늦었다. 추경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현재의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지표가 과연 추경을 할 시점이냐. 우리 경제가 지금 좀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으면 물가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벌써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고 지금 이주열 총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판국에 여기서 추경을 해버리면 엇박자가 생기는 거예요. 추경의 효과도 적어지고요. 물론 지금 우리 경제가 완전히 살아났느냐 아니면 좀 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인식의 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경기가 살아나는 게 맞다고 그러면 지금의 추경은 물가 상승세에 불을 지을 뿐이다. 라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번에 한국당이 많은 목리를 부려서 국민적인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것을 일자리 늘리는 데 쓰는 것은 공무원 늘리는 데 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한 그 대목은 우리가 여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연수를 한다든지 또는 청년들에게 이 일자리 찾는 데 대해서 돈을 대준다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겁니다만은 정부가 공무원을 바로 늘리게 되면 이것은 공무원은 파킨슨의 법칙에 의해서 공무원은 한 번 늘어난 공무원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뽑은 공무원도 적어도 퇴직할 때까지는 그 공무원에 그래서 신이 뽑은 철밥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공무원을 어떻게 자릅니까? 그러면 공무원 연금까지 보상할 때는 국민들이 지금 현 5년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두고 우리 후손들한테 세금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런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추경 11조 2천억 원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대한 극소화해서 소중하게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 추경의 장점으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부분이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 80억 원이었습니다. 자, 결국 추경이 아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어떤 공방 끝에 이런 결론이 나게 됐습니까? 예, 1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제시를 했어요. 이것을 추경을 해달라. 그런데 야당인 한국당과 이제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이제 3당이 처음에는 똘똘 뭉쳐서 반대를 했죠. 그 반대를 한 이유는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금액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세금이 박근혜 정부가 짜놨던 세금보다도 더 많이 걷었단 말이죠. 부동산 경기도 화랑에도 국세청이 좀 많이 쥐어짠 그런 결과로 세금이 많이 거쳐 있기 때문에 금액은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11조 2천억으로 보면 그중에서 적은 포션이라고 볼 수 있는 80억 원의 이른바 이제 공무원 늘리는 사업 이 대목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야당인 이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한국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이것을 빼야 된다. 80억을 빼라.
공무원을 세금으로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뭐 그것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세금을 줄여야 되는 것이 그 당의 정당 정책이기도 하고 당의 생존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또 여당인 민주당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출범을 했어요. 대통령 공약으로 추경을 해서 바로 양극화도 해소하고 일자리도 늘리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지지를 이미 받은 것이다. 국민적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왜 야당이 방해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심지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분은 80억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자리 늘리는 것을 만약에 추경해서 뺀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강경 대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강대강으로 대처를 하다가 결국 이제 절충안으로 예비비에서 쓰기로 했어요. 자, 이 대목은 사실 꼼수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결과적으로는 추경을 한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이름만 살짝 바꾼 거예요. 예비비라는 것은 기존의 예산 중에서 우리가 지금 예비비를 500억 책정을 해놨어요. 그 500억에서 그 80억을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데 쓴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부담이 나간다는 거라든지 또 세금으로 일자리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야가 서로 이제 명분 찾기를 한 거죠.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내 추경에 반대했다는 명분을 찾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여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를 했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었고 한국당에서는 명분, 우리는 추경에 반대했다. 그래서 결국은 11조 2천억이라는 돈이 대부분 통과가 된 거예요. 네. 다만 늘리는 공무원 규모, 그 규모에 있어서는 조금 당초 예상했던 1만 8천 명보다는 크게 줄어든 2만 8천 명 정도 수준으로 지금 늘리는 공무원 숫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것은 정치를 하는 양측 여야 입장에서는 상호 절충을 한 것이다. 명분과 실리를 주고받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만한 돈을 더 쓰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돈을 정말 소중하게 써야 되겠고 또 그 국민의 세금으로 늘리는 일자리가 일반 공무원이 아닌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복지 공무원, 현재 지금 그 크게 숫자가 부족한 그런 공무원에 써야 된다는 거, 또 공무원 정원을 별도로 늘리지 않는다는 이런 전제 조건을 충실하게 지켜줘야 되겠다. 아무튼 11조 2천억 정말 소중한 돈인데 돈이 남는다고 하지만 그 국민으로부터 결국 세금으로 걷어낸 거거든요. 그거 잘 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원했던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추경 예산 어떤 분야의 자금이 우선적으로 좀 집행이 될까요? 예, 일단 그 이제 11조 2천억 중에서 예. 가장 우선적으로 그 집행이 되는 게 보육 예산이에요. 애들 그 이제 보육기관 시설 또 그리고 그 보육 휴직 애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휴직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집중이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보육 예산을 지방자치제에 떠넘기면서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담을 정부가 들어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출산율이 사상 최저 그리고 35개 OECD 국가국 중에 꼴찌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라에 미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중에 하나가 애 낳기가 겁이 나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는 거거든요. 애 낳기가 왜 겁이 나느냐. 북구라파 같은 경우에 복지국가들 가면 애를 놓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부담이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일자리 단절녀, 경단녀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단녀도 생길 뿐만 아니라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데 대해서 좀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거, 그것은 뭐 시대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조치였다고 이렇게 보고요. 또 이제 청년들 일자리, 이 청년들이 구직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학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양복도 사 입어야 되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90일간 돈을 대주기로 한 거. 그 다음에 노인들, 특히 치매 환자들, 이런 사회가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구석구석 아픈 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대주는 거. 또 그 밖에도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2명 이상을 채용하면 또 1명을 채용하는데 자금을 대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앞으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과연 돈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보육 예산도 그렇고 청년, 노인 일자리 구하는 것도 과연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조사가 과연 제대로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전개될 수 있을까. 쓸데없는 곳으로 돈이 빠져나갈 것인가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적어도 오늘부터 우리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가 정말 소중한 국민의 혈세 11조 200억 원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이 추경 예산 통과의 취지에 맞는 곳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모든 질문의 결론이 참 비슷합니다. 네. 자, 앞서 추경 처리 시기가 적절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었는데요. 정부는 추석 전까지 추경의 70%를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추석 이후 올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데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추석이 그 한 해의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중대 변곡점이에요. 농업 부분에서는 특히 그렇죠. 추석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이제 추석이 지나면 그때부터 농한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올해는 우리 추석에 연휴가 10일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0일 가까이가 되고, 그 10일 동안은 생산 활동이 올스톱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면, 어차피 푸는 돈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면 결국은 추석 전에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기간이 8월, 9월 2달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조금 추경이 늦었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추석 이후에도 물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상 예산 회계 원리 제도상 12월이 넘어가면 돈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추경의 결국은 그 마지노선, 추경의 그 경제 성장 극대화를 위한 마지노선이 추석 때까지 아니겠느냐. 그러면 좀 시일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올해의 성장률 전망이 한국은행은 당초에 2.6%로 전망했다가 그리고 금리를 계속 내리지 않았습니까? 2.5%의 기준금리를 계속 내려서 지금 1.25%까지 금리가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런 그 금리를 내린 그 근거나 그 이유가 우리 GDP 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새 정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경기가 좀 좋아졌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목표를 좀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은 2.8%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조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친 김에 올해 3% 성장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경의 경제적 효과가 0.1%에서 0.2% 정도로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물론 기간을 당기면 당길수록 올해 GDP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더 커집니다. 물론 내년에 미치는 효과는 이제 그만 적어지지만 어쨌든 3% 성장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 그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추경의 시기는 가능하면 빨리 땡기는 게 좋고 지금 자금 집행 시기를 단축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추경 처리안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분명 도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추경 통과 이후로 가장 큰 쟁점은 아마도 증세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부자 증세 이슈, 이게 주요 쟁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지난주에 이제 정부가 이른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종료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할 그런 청사진 이른바 100대 과제라는 걸 발표했죠. 예. 그 내용이 상당히 그동안 국민들이 참 갈구해오던, 갈망해오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178억 원, 8조 원, 178조 원이란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돈을 과연 어디서 나올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
최초로 이것이 입을 연 사람은 행자부 장관인 김부겸 의원 겸 장관이에요. 이 이제 그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야 178조 원이란 돈이 더 들어가는데 이제 정세도 좀 해야 된다고 솔직하게 발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최초로 불을 붙인 사람이 김부겸 장관이고 바로 그날 오후에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우리 좀 솔직해지자. 그래서 부자 정세하자. 그래서 추미애 대표는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연간 근로소득이 5억 원이 넘는 사람, 5억 원이 우리나라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예. 예, 연간 5억 원 이상, 그러니까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그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2%인데 그것을 3%포인트 올려서 45%로 높이자. 이런 거였고, 두 번째 안은 우리나라 기업의 법인세인데 법인소득세가 지금 현재 최고세율이 22%로 되어 있거든요. 미국의 경우에 35%니까 우리가 지금 세금이 상당히 낮죠. 예. 중국보다도 우리가 지금 세금이 낮습니다. 최고세율이. 그런데 이제 이것을 22%를 연간 단기 순이익 2천억 이상 버는 기업들, 얼마 안 돼요, 그 기업들. 근데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25%로 올리자. 이러면서 부자 정세 논쟁이 나왔고 지금 전국이 정세 논쟁, 또 찬반 논쟁, 정세가 옳으냐 나쁘냐 전국이 세금 논쟁으로 거의 지금 초토화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좀 충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민들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그 충정은 대단히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세금을 적게 걷겠다. 그래서 가급적 정세하지 않으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신이에요. 그러나 한쪽에서 정세를 하지 않고서 178조 원의 세출을 더 늘린다고 그러면 이게 좀 앞뒤가 우선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솔직해져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방향이 옳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필요하다. 자, 경제학적으로요. 경제정책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세금 정책과 금융정책. 근데 금융정책은 한국은행이 하는 것이에요. 결국 세금을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 이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경제정책인데, 재정정책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한 것처럼 세금을 가지고 어디다 쓸 것이냐. 이런 세출 예산. 그것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잘 했어요. 자, 재정정책. 경제정책의 또 하나의 축은 세금을 어디서로부터 거둘 것이냐. 이것이 세입정책이거든요.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둘 것이냐. 보세요.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고 대통령 당선된 사람입니다.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한 사람만 옳은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예. 그 반대편에 섰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은 세금을 올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민적 지지는 힐러리 클린턴이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았지 않습니까? 그 미국 선거 제도가 아주 오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트럼프가 좀 앞섰을 뿐인데 무슨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세금을 올리고자 하는 사람 또는 세금을 내리고자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 판단에 관한 문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 진보냐 보수냐 이러는데요. 무슨 뭐 낙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는 가장 큰 핵심이 보수는 규제를 푼다. 현재 있는 그대로 하겠다. 세금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금이 부자들한테 많이 가서 큰 기업한테 많이 가서 그것이 일자리가 늘어나서 경제가 잘 되자. 이것이 아담 스미스를 추종하고 시장을 맹종하는 바로 보수적 정치주의자들이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럼 진보는 뭐냐? 현재 시장에 실패가 왔기 때문에 세금을 좀 더 걷어서 그 세금을 복지 개선이나 좀 더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진보 아닙니까? 진보 중에 진보 아닙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세금을 더 걷겠다. 물론 문재인 정부를 앞선 노무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이분들이
종부세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종부세 잘못됐다고 봅니다. 종부세 6억 이상만 넘어가면 결국은 중산층, 지금 6억이 안 넘어가도 좀 있다가 6억이 넘어가는 그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해서 지금 세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하게 숨어서 세출 예산만 조정하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가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나라가 망합니다. 이것은 그거 망한 것은 일본이 망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부담이 후대로 계속 이어진다고요. 지금이라도 전 솔직하자. 그래서 세출을 이렇게 쓰려면, 아니 세출을 안 쓴다 하더라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부자가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지금 연간 5억 원 이상 더 늘어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받겠다는 게 어떻게 그게 부자 정세입니까? 그것은 슈퍼리치 정세인 거예요. 그것은 지금 민주당 정권을 지지했던, 진보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이 소망했던 것도 아닙니다. 추미애 대표도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추미애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주장했던 것은 법인세 500억 이상 되는 법인세 세율을 올리자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지난 주말에 발표할 때는 2천억으로 조정했습니다. 물론 국민의 저항이 무섭고 또 세금을 줄여주려고 하는 그 정치인들의 충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세금은 안 늘리면서 복지를 늘리겠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를 게 뭐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정세 없는 복지하겠다고 국민을 속였다가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마지막에 담배세를 오기는 바람에 국민들이 폭발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 출범할 때 왜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어떤 계층 이상의 세금을 올리겠다. 지금 종교인들 중에서도 가난한 목회자들은 세금 한 푼도 안 걷는 그거는 이해가 합니다만 엄청난 소득을 걷고 있는 종교인들 세금 한 푼도 안 걷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그 조세정의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 부자 증세 이슈가 역시 기업들 입장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양일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 및 상생을 주제로 기업인과 대화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네, 본인들이 스스로 상생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에 27일, 28일 기업인 재계총수와의 회담에서도 상생, 어떻게 같이 살아가느냐. 상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기업의 오너와 그 근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난한 자와 부자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오뚜기라는 회사를 초청을 했어요. 오뚜기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라면이라든지 이런, 이 가게 식품을 많이 파는 회사인데, 사실은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밥에다가 뿌려 먹는 인도 카레. 그래서 한국에 도입한 회사예요. 현재 라면 판매는 2위죠. 그런데 왜 오뚜기가 문제가 돼 있냐면, 이게 착한 기업의 대명사로 봅니다. 저도 사실 오뚜기가 착한 기업인 줄을 최근 몇 년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착한 기업 명단을 써보라니까 오뚜기가 단연 1등에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오뚜기가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우선 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예요. 비정규직이 거의 없어요. 선대 창업주부터 비정규직을 뽑지 말자. 이것은 하나의 기업 문화와 유언으로 해왔고요. 또 이 기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왔는데 그냥 도운 것은 다른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참 존경스러운 것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참 선의로 생색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선의를 했다. 그렇게 도와준 금액이 이 기업의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로 봐서는 가장 많은 기업이다. 그 밖에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한테로 상속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무려 1,000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냈습니다. 삼성그룹이 냈던 세금보다도 상속세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착한 기업, 또 최근에 다른 기업들이 라면 값을 이런 마구 올린다든지 혹은 라면의 용량을 떨어뜨릴 때도 불구하고 오뚜기는 용량 불변으로 가격 불변으로 10년 이상 해왔어요. 아마 이런 것을 본보기로 좀 하자. 이래서 27일, 28일 날 우리나라 재계 1위부터 14위까지 플러스 오뚜기. 오뚜기는 지금 재계 랭킹 자산 순으로 100위에도 못 올라가는 기업이에요. 그런 면에서 상생이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 재벌 기업들이 과연 어떤 이 대책을 내놓느냐. 예. 뭐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그 대통령과의 재계 관담회 이렇게 가면 어떤 뭐 선물, 정치적인 선물이라고 그러죠. 먼저 이렇게 좀, 그러니까 각 재벌들이 이런 대통령의 요구에 앞서서 먼저 선물 보따리를 좀 푸는 수가 있죠. 대통령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예. 그래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올 하반기 일자리를 크게 늘리겠다. 채용 규모를 크게 늘리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27일, 28일 날 있었던 예정돼 있는 그 대통령과의 재계 회담과도 관련이 있다. 회담을 앞두고 좀 그 대통령의 그 일자리 정책. 지금 대통령이 그 위민관 자기 근무하는 그 방에 뒤에 일자리 지표를 통계를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자리를 얼마나 늘려주느냐. 그래서 재계가 앞장서서 뽑는 규모 이거를 늘릴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들에 관한 한 100% 정규직으로 만들겠다. 예.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이 사회의 고통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오죽하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앞으로 인생 소망이 뭐냐. 이렇게 1등이 임대업 하겠다고 나오고 이건 정말 이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예. 2등이 정규직 나오겠다는 겁니다. 정규직 하겠다는 것이 인생의 초등학생 정규직 소망이 되어 있는 나라. 이것은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각 재벌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대거 보여주지 않겠나. 실제로 오뚜기란 기업이 비정규직이 거의 없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목을, 유념해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대통령과의 재계 총수 모임을 가면 투자 계획을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얼마 투자하겠다. 그런데 투자를 한 게 일자리 창출로 이제 늘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물론 투자는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해외 투자를 자랑으로 생각했다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미국에 또는 중국에 베트남에 얼마 투자한다. 그리고 훌륭한 기업이다. 우리 국위를 선양하는 기업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GDP를 늘리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GNP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근데 지금 GNP보다 GDP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국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당선되자마자 기업들한테 협박과 압력을 해서 돌아오라, 컴백 투 아메리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 일자리 만드는 이런 것까지도 상생 전략에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대화 자리가 올해 하반기 대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지금까지 김대호 박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하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강수량은 중부는 20에서 70, 남부는 10에서 50mm로 예상되고요. 또 시간당 10에서 30mm 이상의 많은 양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는 이어집니다. 남부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 광주와 대구의 기온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 32도, 강릉은 29도로 예상되는 등 대체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하늘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기온 35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역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와 서해상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물결은 대체로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수요일 아침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